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들은 다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졌던 국회 안팎에선 당일 밤을 되짚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딱 1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이 다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하권 강추위에 두꺼운 패딩과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인파. 한 손엔 계엄 사태 이후 광장을 밝혀온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년 전 계엄군 투입에 맞서 맨손으로 국회를 지켜낸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광장으로 시민들이 나왔고 바꿔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바꿔낼 수 있고 한 그런 자신감으로 모두 이 자리에 밝은 표정으로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다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속한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그들은 여전히 재판 중에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서 내란 청산을 외치며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는 과정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외벽엔 1년 전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됐습니다. 한밤중 긴박했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결을 이끈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슨트를 자초해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담을 넘을 때 입었던 코트를 입고 월담 장소부터 국회 운동장, 로텐더홀, 본회의장까지 역사가 벌어진 장소 한 곳 한 곳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707 특수단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입니다. 12.3 그 비상계엄을 앞으로 역사에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격동의 밤을 지나 1년,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또 친일 쿠데타에 대한 엄한 처벌로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실 브리핑룸. 정확히 1년 뒤 같은 장소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군의 문민 통제를 끌어낸 것 모두 국민의 덕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다며 세계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자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선 친위 쿠데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란 단죄를 암 치료 과정에 빗대며 끝날 때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야 하지만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2차 특검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우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인사말에서 내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공개 비판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핵 확산 금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비상겸 선포 1년을 맞아 밝힌 이 대통령의 외교 구상을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한다는 속담을 예로 들며 중일 갈등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상 이웃 국가 간의 갈등은 폭발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중일 갈등 속에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역시 과거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나 역사 문제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 이건 현실적 갈등은 아니죠. 그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 누가 뭐라고 한다는들 뭐 상관 있어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로만 국한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라며 한중 양국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미 경중 이렇게 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또 양쪽으로 나누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중국과 일본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한 축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문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겨냥해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고 추가 특검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권의 칼바람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1년 전 계엄군이 침입을 시도한 국회 본청 계단에 모였습니다. 당시 무장군인에 맞섰던 시민을 초대해 계엄 선포부터 해제 표결, 탄핵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곱씹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만세!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만세!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역사에 기록하겠다며 관련법 발의 사실도 알렸습니다.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걸 다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란과의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3일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올해 12월 3일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시민사회와 만나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프랑스나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12월 내에 반드시 통과해서 내란에 구역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법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만약 2차 특검이 가동되면 내년부터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던 민주당의 구상보다 이른바 내란 청산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출구 전략을 놓고 민주당의 고심도 감지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부요인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의 우려를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비상계엄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허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쇄신 요구도 다시 등장했는데 개별 의원들 사과에도 장동혁 대표는 계엄의 원인은 범여권에 있다며 사과보단 반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여당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혁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초재선을 주축으로 3선 김상원 신성범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 등 일부 중진도 이름을 올렸는데 성명에 함께하진 않았지만 수도권 5선 권영세 의원을 포함 일부 의원들도 개별 메시지로 반성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끼고 누구도 이해 못할 계엄이 모든 걸 망쳤다며 잘못된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반성할 수 있는 용기만이 그 전진을 가능하게. 반성의 목소리가 쇄도하는 것과 달리 지도부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고개를 숙였지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밤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 앞을 지킨 장동혁 대표는 기각 결정 뒤 내란몰이는 끝났다라는 입장 외에 별도의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신 SNS 글을 통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고 당도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 다 함께 반격하겠다고 역공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윤 절연을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며 대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투톱이 서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건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과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 속 당대표 차원의 명시적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당 내용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재판에 넘겨진 뒤 석 달여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을,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해 합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침묵으로 일관해 참회마저 거부했다면서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고 수사를 이끌었던 특검부들까지 전부 투입돼 김 씨 측과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특검은 김 씨 계좌 제공이 범행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은 매매 여부나 수익률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가치 없는 조사였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를 둘러싼 공방도 오갔습니다. 특검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청탁이 전달됐고 일부는 실현됐다고 강조했는데 김 씨 측은 의례적인 당선 축하 선물로 생각했다며 구체적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뒤 다음 달 28일 오후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게 많다면서도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다만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는데 여권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 처리가 임박한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대화창입니다. 대학교 후배인 특정 인사를 자동차 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일종의 인사청탁 문자인데 받는 사람은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입니다. 김 비서관은 15분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언급한 거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이튿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실세나 청탁은 없다고 애둘러 반박한 건데 김 비서관 실명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당장 보수 야권은 인사권도 없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황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고 국정 책임자들이 형 누나하며 인사를 논하는 게 마치 나라를 가족 회사쯤으로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권력 공동체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황으로 군림하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에 대통령실 인사가 사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상을 줬을 뿐 아니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김 실장이 또 소환됐다며 원망 섞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눈총 속에 당사자인 문진석 의원은 국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소속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선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내내 정치권을 달궜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현지 부속실장이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ADP가 발표한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이 3만 2천 명 감소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 특히 소형 사업체의 고용 약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민간 고용은 약화 기미가 확연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외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민간조사업체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11월 미국의 민간 기업의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2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AFP 전문가 전망치는 4만 명 증가, 로이터의 전망치는 1만 명 증가, 블룸버그의 전망치는 5천 명 증가였는데 모두 뒤집혔습니다. ADP 집계 민간 고용은 지난 6월에도 그랬고 8월, 9월에도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고용 약화를 시사해왔습니다. 대다수 업종에서 고용이 약화한 가운데 특히 전문 사업 서비스 부문에선 2만 6천 명, 정보 부문은 2만 명, 제조업 부문은 1만 8천 명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종업원 10명 미만 소형 사업체 고용이 12만 명 감소해 11월 고용 감소를 주도한 반면에 50명 이상 사업체는 고용이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ADP는 고용주들이 신중해진 소비자와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 대응하면서 최근 고용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면서 11월 고용 둔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민간 정보업체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미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비농업 고용 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규모 사업체들의 고용 약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I just see all the costs rising, almost impossible to plan and be thoughtful about our workforce, be thoughtful about how we pay those people, how we employ them. 네, 이렇게 민간 고용이 약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12월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고용 약화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11월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ADP 고용 지표 발표 직후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로 높게 반영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세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약 1% 정도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4% 정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의 11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위주로 조사한 11월 ISM 서비스 PMI는 52.6으로 시장 예상치 52.1을 소폭 웃돌았고 중견 중소기업 위주로 조사한 11월 S&P 서비스업 PMI는 54.1로 역시 시장 예상치인 55보다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는 퇴사 이후 5개월에 걸쳐 조금씩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등 명확한 목적이 읽히지 않아 회사에 앙심을 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 중국 국적 A씨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2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보통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그런데 A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적은 퇴사 이후 꽤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말부터 나타납니다. 범행은 5개월 가까이 이어졌는데 쿠팡 측이 지난달 협박 메일을 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로 추정되는 발신자는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기 9일 전에 일부 고객에게 먼저 메일을 보냈는데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쿠팡에도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을 뿐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이 목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A씨가 해고당한 후 앙심을 품었을 거란 추측도 나왔습니다. 회사한테 너 한번 당해봐라라는 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퇴사를 당하게 된 중국인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걸 한 것 같다. A씨가 서버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서명 암호키, 서명키를 탈취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쿠팡은 A씨의 권한을 모두 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를 어떻게 퇴직 6개월 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퇴직 전 범행을 계획하며 미리 서명키를 복사해 빼돌렸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사람이 일단 암호화 키에 대한 외부로 반출해서 복제를 했을 가능성으로 보여져요. 탈취된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위조된 인증 토큰을 생성을 해서 범행 동기부터 탈취 경위까지 미궁에 빠진 가운데 쿠팡의 퇴직자 관리와 보안 체계 허점,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대규모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대표가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보상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주 전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오르며 43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다시 둔화했습니다. 고강도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받는 코스닥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체질 개선 방안을 담겠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 부채 등을 담은 국가 통계인데요.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 빚 상환 부담이 얼마나 커졌을지, 자산 양극화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연말을 맞아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엽니다. 행사는 오늘부터 모레인 6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유통계열사 판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마트가 고레이트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도 오늘부터 7일까지 연말 결산 통큰 세일을 진행합니다. 경남 창원의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이 숨졌고 피해자인 20대 남성도 숨졌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연이어 구급차가 CCTV에 포착됩니다.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5시 5분쯤 모텔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중학생 3명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 3명은 목등을 흉기에 찔린 채 모텔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중학생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20대 남성은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모텔역 골목으로 떨어진 가해 남성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나갈 때 이제 쿵 소리가 난 거죠. 요 앞쪽에서 지나가면서. 가해자인 20대는 숨졌고 생존한 피해자도 중상이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경찰은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모텔 사장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혼 후 2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경찰 허위 신고를 700차례 넘게 반복한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이용해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는 20대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 창동 차량기지가 종점인 진접으로 옮겨집니다. 차량기지가 외곽으로 옮기는 건 처음인데 기존 부지는 디지털 바이오시티로 탈바꿈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입니다.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역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4호선 종점인 진접으로 넘깁니다. 진접 차량기지는 지난달부터 시험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영업 시범 운전까지 마치면 창동 기지는 문을 닫습니다. 서울 시내 차량기지 가운데 외곽 이전 사례는 처음입니다. 진접 기지에서는 효율적으로 열차를 입출고하고 정비할 수 있게 돼 지하철 운영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부지인 창동 일대는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구체적으로 창동은 서울 아레나를 거점으로 문화 창조 산업의 중심이 되고 상계 일대는 디지털 바이오시티로 키워 미래 산업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아마 20년쯤 뒤에는 바로 이 창동이 대한민국의 또 아시아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공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에 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강북 지역을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글로벌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가장 핵심인 영토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특사단의 회담 하루 뒤 러시아는 최근 전장에서 거둔 성과로 자국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핵심 쟁점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Что-то было принято, что-то было отмечено как неприемлемое. Это нормальный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поиска компромисса. 러시아가 돈바스 영토 문제에서 완강히 버티자 나토 회원국들은 종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판했습니다. Zum jetzigen Zeitpunkt überhaupt keinen ernsthaften Willen auf russischer Seite auf einen Verhandlungsmodus einzugehen.
he's pushing more aggressively on the battlefield. It's pretty obvious that he doesn't want to have any kind of peace. 나토는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무기 조달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매월 10억 달러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whilst they take place, and we are not sure when they will end, that Ukraine is in the strongest possible position to keep the fight going. 유럽연합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2년간 153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자금이 묶여있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유럽 중앙은행도 최종 보증에 난색을 표해 제대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는 우크라이나 측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와 통화하고 모스크바 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우메로우 서기는 조만간 미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영토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 SNS에 160여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각 1일 오후 7시 9분부터 11시 57분까지 SNS 트루스 소셜에 160개가 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김범수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요?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좋게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장한테 보고하셨죠? 뭐라 하시던가요?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이 답니까? 대한민국 통째로 흔들어 놓고 박대중 사장할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배달의 민족은 독일의 민족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궤도 루팡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도 없어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장사 좀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이메일 공지로 다시 지금 좀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였습니다. 약간 지금 어리 나가신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세요. 왜 지금 탈퇴하려는 회원들 탈퇴 어렵게 막아놨어요? 모르세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탈퇴하려고 핸드폰으로 탈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이용자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쿠팡 대표님,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결제 카드를 등록하셨다라면 전부 다 삭제하셔야 되고요.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좋고요.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정보가 누출되었다고 지금 확인된 바는 아직 없고 너무 또 과잉해서 안내를 하게 될 경우엔 또 불안감도 또다시 또 유출시키는 잠시만요. 거기까지. 김승주 교수님, 저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공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 안팎,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워낙 기온이 낮아서 이렇게 중무장을 해도 손발이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옷은 물론 보온용품도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인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철원 임남면으로 기온이 영하 19.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영하 12.9도, 제천은 영하 11.6도 등 중부지방의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영하 1.7도, 부산은 영하 2.8도, 대구는 영하 3.8도 등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은 8도를 보이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삼각봉에 23.1cm, 인천 백령도에도 11cm의 적설량이 기록됐는데요. 현재는 눈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8cm, 그 밖에 내륙에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퇴근 시간에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